미국 전역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조지아의 첨단 공장 생산 라인이 멈춰서고 텍사스의 역사적인 투자 프로젝트는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심지어 관광 산업의 심장부까지 얼어붙으며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죠. 단 하루 만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협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소식에 백악관과 월스트리트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나라를 이토록 흔들었을까요? 상상조차 못할 사태의 발단은 바로 한순간의 오만함과 무지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미국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는지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오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 국무부 국제경제협력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하고 지난 12년간 국무부에서 일해온 베테랑 외교관이죠. 특히 한국의 역동적인 경제 성장과 첨단 기술력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2년간 서울에 파견 근무하면서 유창하게 익힌 한국어 덕분에 한국의 문화와 정서, 그리고 눈부신 민주화 과정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 전역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조지아주의 현대차와 LG 배터리 공장 생산 라인이 멈춰섰다는 소식에 백악관과 월스트리트가 발칵 뒤집혔죠. 텍사스에 예정되었던 삼성 반도체 초대형 프로젝트마저 중단 위기에 처하며 단 하루 만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핵심 경제 협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무부 국제경제협력국장인 저는 이 미증유의 사태 한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제게 걸려온 연방산업보안국 조지아 지부장님의 긴급 전화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평소 냉정하기로 소문난 지부장님의 다급한 목소리에서 저는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조지아 현대차와 LG 공장에서 한국인들을 체포했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의 현대차 및 LG 배터리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론 대통령님의 3,500억 달러 투자 유치 협상이 무산될까 가장 우려했어요. 한국의 외환 보유고 4,100억 달러의 85%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었거든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목격한 광경은 12년 외교관 생활 중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현장이었어요. 저는 즉시 현장 지휘관인 연방산업보안국 특수조사팀장 벤을 찾아 체포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벤 팀장님이 건넨 서류를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영장에 명시된 체포 대상자는 남미 불법 체류자 단 4명뿐이었고 한국인 엔지니어는 단 1명도 없었던 겁니다. 제가 법적 근거를 따져 묻자 벤 팀장님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산업기밀 유출 가능성 사안들이라며 개별 체포 영장은 나중에 발부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장도 없이 475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을 무더기로 체포하고 나중에 영장을 발부받겠다는 무법천지 같은 상황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체포된 한국인들 중에는 영주권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현장에서 만난 이민자 권익보호 변호사 리나 씨는 본인과 남편 모두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체포된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며 미국의 법 집행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절망감에 떨고 있었죠.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는 합법적인 비원 비자 소지자였던 스마트 공정 시스템 엔지니어 소미 씨의 경우였습니다. 공장 제어용 시스템 설치를 담당하던 그녀는 케이블 타이로 묶여 끌려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담당 보안관조차 이 사람이 이민법 위반이 아닌데 왜 잡혀왔는지 체포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게 바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요구했던 그 나라 사람들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미국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바로 그 기술 인력들을 이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벤 팀장님에게 어떤 법적 근거로 이들을 체포했는지 물었습니다.
벤 팀장님은 B1 비자로는 미국 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저는 제가 직접 작성에 참여한 국무부 지침서를 꺼내 외국산 첨단 장비를 납품하며 설치, 가동, 수리하거나 이를 대행할 미국 노동자를 훈련시킬 때 B1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고 명확히 나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벤 팀장님은 자신들의 부서 해석이 다르다고 반박했어요. 미국 정부 스스로 만든 규정을 미국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무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줄지어 앉아 있는데 연방산업보안국 요원들이 비자 종류에 따라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분류하며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수갑을 채우거나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여성 엔지니어에게는 케이블 타이를 사용했죠. 제가 소미 씨에게 다가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합법적인 비자로 왔음에도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연방산업보안국 요원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러운 태도로 속삭였습니다. 자신들 또한 당황스럽다며 위에서는 일단 산업, 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모두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연방산업보안국의 과도하고 부당한 한국인 스마트 공정 시스템. 엔지니어 체포 사태가 벌어진 지 몇 시간 후 저의 우려는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 9시 제 사무실로 한국 총영사님으로부터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총영사님은 서울 청와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음을 제게 알리며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했던 3,500억 달러 투자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는 강호 대통령님의 결정이 통보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당황하며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총영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총영사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한국 국민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 나라의 국가 외환 보유고의 85%를 맡길 수는 없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며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약소국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바로 그 순간 제 컴퓨터 화면에는 로이터 통신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의 강호 대통령님이 대미 투자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선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3,500억 달러는 론 대통령님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 자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 정부의 전면 재검토 선언은 단순히 투자 협상의 중단을 넘어 미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첫 번째 경고등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1시쯤 조지아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던 미국인 근로자 2,300명이 일시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제가 현대차 미국 법인 CEO와 긴급 통화를 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서는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현대차 CEO는 한국 본사에서 모든 스마트 공정 시스템 엔지니어 파견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 첨단 배터리 생산 라인은 한국 기술 인력들 없이는 단 하루도 가동할 수 없다고 제게 토로했습니다. 그 결과 2,300명의 미국인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일시 해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설명이었죠. 기계만 있어봤자 돌릴 사람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심 기술 인력을 쫓아냈더니 정작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백악관으로부터 긴급 소집 명령을 받아 론 대통령님이 직접 참석하시는 국가안보회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론 대통령님은 화가 난 표정으로 이 상황이 대체 뭔지 3,500억 달러가 날아가는 것이 맞는지 저에게 다그치셨습니다. 저는 한국이 연방산업보안국의 과도한 단속 때문에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나 론 대통령님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과도한 단속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이나 산업 스파이들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간 자료를 펼쳐 보이며
체포된 475명 중 불법 체류자나 산업 스파이로 확정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 합법적 비자 소지자들이었으며 심지어 영주권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최첨단 기술로 미국의 미래 산업을 건설할 핵심 인재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제야 재무장관님이 보고서를 들고 나서며 상황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가 중단되면 우리가 계획했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의 60%가 무산된다는 충격적인 보고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조선업 등 첨단 산업 관련 투자가 모두 날아간다는 것이었어요. 론 대통령님은 60%라는 숫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재무장관님은 한국이 제안했던 통화 스와프도 이제 불가능해졌고 한국 측에서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무산되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지는 상황에 론 대통령님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론 대통령님의 질문에 재무장관님은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어요. 이때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이 더욱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도 동요하기 시작했고 일본에서는 한국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독일도 핵심 투자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경제력은 이제 세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죠.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 기술 인력 300명의 체포가 불러온 파장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신뢰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가 끝난 그날 저녁,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일면 기사 제목을 보고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인 구금 사태, 3,500억 달러 투자 협상 파탄, 론 행정부 경제정책 위기. 기사를 읽어보니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 기업들이 모두 미국 투자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도요타의 한 임원이 익명으로 한 인터뷰 내용은 제게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공정 시스템 엔지니어들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들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영장도 없이 475명이나 체포하는 나라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이었죠. 이는 론 행정부가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 즉 한 번의 실수로 동맹국들의 신뢰를 모두 잃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넘어 동맹국 신뢰의 바로미터가 될 줄은 예상치 못했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여파가 제조업 투자에만 그치지 않고 관광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붕괴시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상무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관광산업조사기관 투어리즘 이코노믹스의 충격적인 발표에 따르면 올해 미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지출이 전년 대비 4% 이상 줄어 약 83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세계관광여행협의회는 최대 125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제가 83억 달러인지 되묻자 상무부 관계자께서는 뉴욕, 라스베이거스 등 핵심 관광 도시의 호텔들이 이미 눈물의 할인에 들어갔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제가 라스베이거스 관광청장님과 통화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서는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관광청장님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미국 입국 자체를 기피하고 있으며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더 이상 미국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아시아 전역에 특히 K컬처를 좋아하는 젊은 층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발 여행객은 45%, 중국발은 말할 것도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죠. 미국 세관국 경보국 집계를 보니
미국 주요 10개 국제공항을 통한 국제선 입국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고, 특히 전년 대비 7% 감소했다는 수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했던 것은 제조업 투자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조지아주 상공회의소에서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어요. 조지아주 상공회의소 회장님은 제게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셨고, 저는 솔직하게 한국의 모든 첨단 산업 투자가 중단되었으며 현대차, LG, SK, 삼성전자까지 모두 한국 경제의 심장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기업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회장님은 3,500억 달러의 향방을 물으셨고, 저는 현재로서는 완전히 무산되었다고 비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조지아주 최대 건설회사 CEO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발언했습니다. 자신의 회사만 해도 한국 기업 관련 첨단 공장 프로젝트가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데, 이게 모두 중단되면 직원 3,000명을 해고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에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CEO는 협력 업체들까지 합치면 조지아주에서만 최소 2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 스마트 공정 시스템 엔지니어 300명을 체포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 산업 전반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인 전개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인 스마트 공정 시스템 엔지니어 체포 사태로 인한 경제적, 외교적 파장에 허덕이는 동안 제가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중국 담당 동료로부터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접촉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대신 중국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 묻자 동료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최고급 부지 무상 제공, 파격적인 세금 면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은 한국의 세계적 기술 인력을 존중하며 안전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실수를 완전히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향한 중국의 오랜 열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실제로 며칠 후 중국 상무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들을 환영하며 특히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 공정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숙련된 기술 인력의 안전을 보장하며 그들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어요. 이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3,500억 달러를 놓친 것을 넘어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사태 발생 일주일 후 론 대통령님은 뒤늦게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경제팀 회의가 소집되었고 주제는 단 하나, 한국 사태 긴급 수습 방안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가 나중에 제게 전해준 이야기로는 론 대통령님은 처음에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연방산업보안국이 불법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나 산업 스파이들을 잘 잡은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었죠. 그러나 재무장관님이 펼쳐 보인 보고서의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3,500억 달러 협상이 완전히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텍사스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다는 보고였습니다. 론 대통령님이 텍사스에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재무장관님은 삼성전자가 51조 원 규모의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고 통보해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제야 론 대통령님의 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51조 원은 약 400억 달러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단일 투자 프로젝트였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저 또한 텍사스 주지사님으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지사님은 제게 삼성이 정말 철수하는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진 삼성이 그러는 것이 맞는지 절망감을 표출했습니다. 텍사스주가 삼성에 투입한 인센티브만 150억 달러인데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150억 달러는 텍사스주 예산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까지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SK 하이닉스 미국 법인 CEO와 긴급 통화했을 때 CEO는 본사에서 모든 미국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5조 4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HBM 패키징 프로젝트도 예외가 아니라고 제게 토로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 인력들이 언제 또 영장도 없이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의 주요 첨단 기술 기업들이 모두 미국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 그제야 미국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그날 저녁에 나온 론 대통령님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였습니다. 론 대통령님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극도로 복잡한 제품과 기계를 만드는 외국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때 나는 그들이 일정 기간 전문 인력을 데려와 우리 국민에게 복잡한 기술을 가르치기를 바란다. 특히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다. 외국과 외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 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론 대통령님식의 간접적인 사과이자 한국 기업들에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법을 배우거나 다시 배워야 하는 수많은 제품들이 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잘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이며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한국에 배워야 한다고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상황이었죠. 론 대통령님의 뒤늦은 태도, 변화와 사실상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은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어요. 바로 그 다음 날 강호 대통령님의 국무회의 연설이 전 세계에 타전되며 한미 관계의 전환점을 알렸습니다. 저는 그 연설의 내용을 전해 들으며 미국이 한국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동시에 막대한 자본과 세계적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은 동등한 파트너십이 아닌 종속적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강한 비판을 느꼈어요. 2025년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약소국이 아니며 굴종할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맞설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그의 단호한 메시지는 CNN, BBC, 로이터를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70년간 쌓아온 한미 관계가 끝장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사회에서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상을 가졌다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하는 순간이었죠. 한국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했습니다. 성명서는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첨단 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대규모 현금 투자나 핵심 기술 인력 파견이 필요한 모든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의 명확한 조치 전까지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이는 3,500억 달러는 물론이고 진행 중이던 모든 투자까지 중단하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엘라베마, 텍사스, 오하이오 등 모든 주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엘라베마주의 상황은 심각했어요. 현대자동차 몽고메리 공장에서 일하는 미국인 근로자 4,500명이 일시해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엘라베마 주지사님은 제게 직접 전화까지 하셔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신들의 주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며 현대차가 몽고메리에서 철수하면 주가 끝장날 것이라고
4,500명의 직접 고용의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걸려 있다고 절박하게 호소하셨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고용 창출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 새삼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 실무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공식 발표에서 기존의 언론에서 나왔던 정도의 심한 문제는 아니고 자신들이 매니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저는 이 메시지가 매우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LG가 공개적으로 우리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철수할 수 있고 미국 외 다른 대안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냉정한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대차의 반응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현대차 사장님은 직접 나서서 이 모든 한국인 기술 인력들이 한국 복귀를 원하며 그 자리들을 어떻게 채울지 모색해야 하는데 대부분 고용할 사람들이 미국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현대차가 사실상 한국 기술 인력들 없이는 공장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현대차와 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은 최소 3개월 이상 지연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공사 중단 기간 동안의 추가 비용, 즉 시설 유지비, 장비 임대료, 계약 위반에 따른 지연 이자 등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은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까지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일의 BMW가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 확장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고 일본의 도요타도 켄터키 공장 신규 투자를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 상무부에서 공식 발표를 한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들을 적극 환영하며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 기술 인력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며 그들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죠. 이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즉 핵심 동맹국을 적국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중국 담당 동료 데이비드 스틸웰로부터 더 충격적인 정보를 들었어요. 중국이 삼성전자에게 직접 상하이에 텍사스와 똑같은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지으라고 제안했는데 텍사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 세금 면제 20년, 토지 무상 제공,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국은 절대로 한국 기술 인력을 체포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정부 차원의 보장서까지 첨부했다는 것입니다. SK 하이닉스에게도 인디애나 프로젝트를 베이징으로 옮기면 연구 개발비의 50%를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실수를 완전히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긴급히 백악관으로 소집되어 론 대통령님이 주재하시는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론 대통령님의 얼굴에서는 절망감이 역력했어요. 중국이 우리 투자를 가로채려 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 인력 안전 보장과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국방장관님은 이 사태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무너질 수 있다는 더욱 심각한 안보 위협을 경고하셨습니다. CIA 국장님은 한국 내 여론조사 결과 미국 대신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45%에 달하고 젊은 층에서는 60% 이상이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 70년 역사상 최악의 수치였어요. 한국 국민들의 자긍심과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그날 밤 론 대통령님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강호 대통령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하셨지만 강호 대통령님은 단순한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대응하셨습니다.
영장도 없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셨죠. 결국 그 통화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고 다음 날 강호 대통령님은 국민들 앞에서 미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종속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맞설 것인가? 라는 특별 연설을 하며 전 세계에 한미 관계의 전환점을 고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섰음을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강호 대통령님의 발표가 나온 순간 저는 미국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한국 기술 인력에 대한 확실한 존중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모든 투자 계획을 무기한 보류하겠다는 최종 결정이었죠. 다우 지수는 하루 만에 120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날을 한국 쇼크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결정타는 그 다음 주에 나온 한국 기업들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에서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 프로젝트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을 의미했죠. 이어서 SK 하이닉스 또한 인디애나 HBM 패키징 공장 건설을 중단한다고 알렸습니다. 5조 4천억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마저 중단되면서 미국 반도체 자립 전략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차와 LG는 더욱 직설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내 모든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기존 인력의 한국 복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중국 리 주석이 직접 나서서 중국이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사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은 전 세계의 귀감이라는 강조도 잊지 않았죠. 동시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는 상하이와 베이징에 총 1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단지 조성, 향후 30년간 모든 세금 면제, 한국 기술 인력들을 위한 특별 거주권 및 자녀 교육, 완전 지원, 그리고 중국 정부 차원의 한국 기술 인력 절대 보호 보장서까지 포함된 최종 제안서가 전달되었다는 소식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최악의 상황, 즉 핵심 동맹국을 적국에게 빼앗기는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12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돌아보며 깊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인 스마트 공정 시스템 엔지니어 300명을 쇠사슬에 묶었던 그 순간 70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한미동맹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 제가 월스트리트 동료들로부터 받은 보고서는 예상 밖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시장 반응이 생각보다 제한적이며 현대차와 LG 관련 주가 하락도 예상보다 훨씬 적다고 제게 알려주었죠.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이미 공장 생산 일정이 2026년 하반기로 연기되어 있었고 3개월 이상의 추가 지연이 장기 전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상황을 시장은 생각보다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미국 증시 전체에는 대형 하락이나 패닉은 나타나지 않았고 자동차 배터리 업종 투자 의견도 여전히 매수 또는 비중 확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제가 느낀 정치적, 외교적 충격과 실제 경제적 영향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애널리스트는 불법 고용 단속이 외국 기업 투자 심리에 불확실성을 키운 것은 맞지만 현대차와 LG 같은 한국의 대형 기업들의 장기 성장 전망은 여전히 견고하며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와 현지 하이브리드 차 확대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는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정말 다행인 일이었을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시장이 냉정했다는 것은 어쩌면 한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투자를 분산시켜 미국 하나가 흔들려도 큰 타격을 받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죠. 실제로 삼성전자의 한 임원이 나중에 비공개 석상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 리스크를 고려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왔으며 텍사스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그 자원을 다른 곳에 투입하면 된다고, 한국은 언제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는 소식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가 생각만큼 큰 타격을 받지 않아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이미 미국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놓았다는 사실이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과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였죠. 무엇보다 신뢰라는 것은 주식 차트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스마트 공정 시스템 엔지니어 300명을 영장도 없이 쇠사슬에 묶었던 그 순간 70년간 쌓아온 한미 간의 신뢰는 확실히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중국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죠. 시장은 냉정했지만 지정학적 판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당당하게 자신들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오 국장님의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신뢰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미국이 한국의 소중한 기술 인력들을 부당하게 대하며 발생한 사건이 결국 미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 국제적인 신뢰의 균열로 이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어요. 특히 한국이 단순히 경제대국을 넘어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모습은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국과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작은 오해와 무관심이 얼마나 큰 위기로 번질 수 있는지도 깨닫게 해줘요. 이처럼 깊은 울림을 주는 사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